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 7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수업 때 못 나갔던, 진도 다 못 나갔던 부분 있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이제 선물 옵션 거래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튤립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최근에도 뭐 코인에 대한 투자 실패로 인해서 뭐 코인 버블이 꺼져서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투자 실패로 좌절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텐데, 이 시기에 16세기 이 튤립으로 인한 버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튤립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 이게 또 이제 튤립 버블이 꺼지면서 또 엄청난 손실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튤립 버블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현대적 의미의 그 선물 옵션 거래들이 이 시기에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튤립 위에도 이제 채권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주식 채권 이런 것들도 많이 거래됐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영국에 있어서는 튤립 버블과 또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일종의 그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동인도 회사처럼 사람들이 그 영국의 어떤 그런 어떤 해외 진출을 통한 어떤 뭐 사업 기업이 동인도 회사만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기 나왔던 것처럼 뭐 남해 회사라든지 사우스이 컴퍼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사우스이 컴퍼니는 일종의 이제 이 영국이 남아메리카 지역하고의 이제 무역 독점권을 부여한, 그러니까 그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실제 이제 인도 지역, 동아시아 지역하고의 어떤 무역을 위한 회사였다라고 한다면, 남의 회사는 이 남아메리카 지역의 이 무역을 위한 회사였는데, 실제로 남아메리카 지역은 오늘날에도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고, 스페인어가 모국어로 되어 있을 정도로 스페인이 오랜 기간 자신들의 식민지로 관리를 해왔던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자신들의 어떤 채권 발행이나 이런 걸로 그 이제 뭐 전환을 한 거죠.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도 뭐 뭐죠? 그 루나 코인 중에서도 왜 실체적 거래 형태가 없는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낭패를 본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 사우스 컴퍼니의 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근데 실체는 없는 거지. 실체는 없고 거기에 대한 뭐 어떤 큰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약간 부풀려지면서 일종의 그걸로 부풀려지면 끝이, 그러니까 이게 실체적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투기 강풍이 불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산이나 수익성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이제 주가가 거래됐고, 그것이 이제 뭐 탄로가 난다라든지 알려져서 그 버블이 확 꺼짐으로 인해서 기존에 그 높은 가격으로 이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던 주주들이 파산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영국의 주식 시장이 굉장히 교란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정부가 이게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실체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고 수익성도 발생하지 않고 가치가 없는 그런 기업들이 이게 굉장히 뭐가 있는 것처럼 일종의 사기죠. 부풀려서 기업의 어떤 가치를 속이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회계 감사라든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이 시기에 도입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남아메리카 얘기를 했는데, 이 멕시코나 이 중미 지역, 멕시코를 비롯한 중미 지역부터 시작해서 남아메리카 지역은 대체적으로 이제 스페인이 점령을 해서 스페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인구들이 스페인에서 넘어갔고, 이 사람들이 뭐 이제 강업이라든지 주로 이제 처음에는 은을 채취하기 위한 그런 강업에 종사를 하다가 이제 농경이라든지 목축 이런 것들, 남아메리카가 굉장히 그 소나 이런 가축들을 키우기 좋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산업이 갖춰지고, 아무래도 이 서양 사람들이 이제 자꾸 건너가다 보니까 이 그 남아메리카 원주민, 남아메리카는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척 그 남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었을 때 그 스페인의 침략자들, 뭐 코사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고 직접적으로 무력 충돌에 의해서 죽기도 했지만 그 이 유럽에서 넘어온 그 개척자들 혹은 침략자들에 의해서 전염병, 그 뭐 천연두라든지 뭐 이런 전염병이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괴롭혔고, 그로 인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병으로 죽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구 감소를 겪다가 이제 스페인에서부터 대규모의 이주가 발생을 하다 보니 이들 사이에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보면 남아메리카 우리 뭐 그 최근에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과 우루과이 대표팀이 격돌을 하기도 했는데, 이 남아메리카 쪽 사람들을 보면 백인에서 흑인까지, 그리고 약간 남유럽계 사람이기도 하고, 약간 또 북미 인디언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인종 자체가 어떻게 남아메리카 사람은 이렇다라고 특정 내리기가 어려운 피부색을 가지고 있죠, 남미가. 그런 원인들 중에 하나가 이러한 원인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흑인들은 아무래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노예 무역에 의해서 끌려와 가지고 플랜테이션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뭐 백인과 인디오하고 흑인과 백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혼혈한 사람들 사이에 또 혼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종의 다양성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스페인이나 이런 유럽에서 넘어온 침략자들에 의해서 인디오들이 그 전염병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은 이야기는 그 대학 필독서죠. 그 총균세? 뭐 그런 책들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교양 서적 같은 거, 뭐 여러분들이 뭐 대학 들어오기 전이나 대학 다니면서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는 책들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의 식민지화. 제가 이제 그 네덜란드의 연합 동인도 회사를 설명하면서 원래는 그곳이 뉴 암스테르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개척을 했었고, 영국 사람들은 이게 이제 캐나다 땅입니다. 캐나다 지역에 노바스코샤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캐나다에 노바스코샤 주가 있어요. 주.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새로운 스코틀랜드란 뜻이죠. 노바스코샤가. 그리고 뉴 펀들랜드, 이건 새로운 펀들랜드란 뜻이죠. 이런 지역으로 진출을 했고요. 캐나다 뭐 그리고 미국 북동부 지역을 진출했고, 영국 사람들은 그쪽으로 진출했고, 프랑스는 미시시피강, 오늘날 그 미국 중부 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큰 강인 미시시피강 유역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루이지애나였어요. 루이지애나. 이게 그 말 뜻 자체가 루이의 땅이라는 거예요. 루이가 그쵸? 프랑스 왕의 이름이 루이죠. 그런 뜻으로 이제 새겨졌고, 프랑스가 그쪽을 많이 개척을 했는데, 사실은 이 당시의 개척은 뭐 말 그대로 거기서 이제 현지에 있는 원주민들하고의 어떤 교역, 뭐 사냥, 뭐 이런 정도였지, 대규모로
그 사람들이 넘어가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더 후대에 이르러서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민지촌을 건설하고 본격적으로 개척을 한 거는 프랑스나 네덜란드보다는 이제 영국이 많이 그 미국 독립의 그 시작이 되는 이 지역, 미국 북동부 지역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생겨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6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요 정도 지역에서만 영국 사람들이 있었고, 유스페인이나 요 플로리다 그리고 이 남부 멕시코 이남으로는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었고, 미시시피강 유역은 루이지애나라고 해서 프랑스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갖고 있다가 사실 유럽에서 7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이들 사이에서도 뭐 전쟁이 발발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영국이 어떻게 보면 북미 지역에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고 북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프랑스라고 하는 지역, 유프랑스라고 하는 요 지역이 오늘날 케벡입니다. 케벡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캐나다 안에서도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으로 남아있죠. 유프랑스 지역이 오늘날의 케벡이 되었다. 그리고 유럽의 동쪽, 그 중동 지역에는 오토만 엠파이어, 오스만 제국이 굉장히 콘스탄티노플을 정복을 하고, 사실 콘스탄티노플 정복 이후에도 오스만 제국은 북아프리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오늘날의 이제 사우디 지역 그런 곳으로 또 진출했고,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 헝가리, 유고 이 지역도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6세기 전반에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 동유럽을 아우르는 엄청난 세력을 구축을 하고 대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전성기에 로마 제국 버금가는 정도의 영토를 거느리는 대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의 어떤 중심이자 오늘날의 뭐 패권 국가처럼 중동 이슬람 지역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확대를 했었는데, 뭐 달이 차면 기울듯이 뭐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지, 그리고 어떤 제도적 한계라든지, 그리고 뭐 이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금과 은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되면서 경제 발전이나 향후에 뒤에서 얘기할 산업혁명의 시기로 넘어가는데, 이 오스만 제국은 그러한 변화의 시기에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제 병든 한자가 되어서 멸망은 못 안 했죠. 결국에는 멸망일보다는 그 후신, 오늘날의 이제 나라 이름을 티르키예로 바꾼 나라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티르키예의 영토 정도로 그 세력권이 약해지는 그런 세태를 겪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계사나 국사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긴 해요. 오스만 제국이 이 시기에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을 했다는 점. 자, 그래서 6주차 강의 자료를 남은 부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7주차 강의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뭐 신대륙 발견부터 시작해서 그걸 이용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식민지 개척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리고 그 식민지에서 생성된 여러 가지 농작물이라든지 강물이라든지 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변화해가고 변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이 시기에 이제 가장 큰 사회적 변혁이자 변화는 시민 사회의 성장과 그에 따른 어떤 체제의 변화 이런 것들로 귀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거는 이제 영국의 시민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1640년에 찰스 1세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세금 때문이었어요. 세금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의회가 이제 반대를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찰스 2세를 지지하는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내전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유명한 올리버 크롬웰이 승리를 해서 찰스 1세를 처형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조만간에 5월달인가요? 6월달인가요? 지금 새로운 영국 왕이 찰스 3세죠. 그러니까 요게 조금 다른데, 동양 그 아시아 지역은 그 왕의 어떤 그 연호 내지는 시호를 가지고 왕 이름을 부르죠. 연호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중국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그 쓰는 달력 같은 거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만력 몇 년, 뭐 홍치 몇 년, 이런 것들이 다 중국 황제가 연호로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 연호를 사용하는 거고, 그걸 아직도 일본은 쓰고 있죠. 일본은 자기들 그 텐노가 있으니까 그 텐노들이 그 즉위를 하면 자기가 그 자기의 즉위 기간 동안 사용할 연호를 정합니다. 지금 일본 왕이 쓰는 그 연호가 세이와죠, 세이와. 그전이 그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있었죠. 지금 일본 왕 할아버지가 쓰던 게 소하고, 헤이세이. 예, 그렇죠. 전에 지금 돌아가신 건 아니고 살아 계실 때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준 전 일본 왕이 쓰던 연호는 헤이세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왕이 있으면 그 왕의 통치 기간 동안을 어떤 그 통치 이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축약한 그런 어떤 연호를 만들고, 그 연호로 그 연도를 세죠. 그래서 그 후대에 그 왕을나 황제를 지칭할 때 그 연호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들, 뭐 명나라나 청나라 황제들 보면 그 황제를 일컬을 때 연호로 부르죠. 그래서 뭐 강희제, 강희황제, 옹정제, 걸륭제, 뭐 홍치제,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고,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시호를 부릅니다. 시호라고 하는 게 이제 죽은 후에, 그 왕이 죽은 후에 무덤 사후에 이렇게 추존하는 이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태조, 세종, 뭐 경종, 뭐 정조, 이게 다 그 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붙이는 일종의 묘호 내지는 시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종대왕께서는 살아 계실 때 자기가 후대에서 자기를 세종이라고 부를 거라고 생각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정조대왕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유럽은 좀 다릅니다. 유럽은 왕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서 뭐 이렇게 뭐 찰스, 뭐 헨리, 뭐 루이, 로버트, 뭐 이런 이름들, 뭐 샤를,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그게 어차피 뭐 기독교의 성인들 이름에서 내려온 건데, 똑같은 이름인데 이게 영어로 가면 찰스고 프랑스어로 그러니까 프랑스 어권으로 가면 샤를이 되고 스페인어 어권으로 가면 까르이 되는 거. 뭐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영국 왕은 찰스 3세인데 이때 올리버 크롬웰한테 전쟁에서 져가지고 목이 댕강된 왕은 찰스 1세다. 어쨌든 그래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올리버 크롬웰이 호국경이라는 이름으로 뭐 종신 통령 같은 걸 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혁명이 발생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이 사건이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왔고, 나중에 이제 올리버 크롬웰 사후에 이 찰스 2세, 찰스 1세의 아들이 복귀를 해가지고 왕정 복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다가 또 이제 종교 때문에 갈등이 발생을 해서 나중에는 정 안 돼서 이제 네덜란드 왕을 영국 왕으로 모셔옵니다. 사실 이거는 동양적 어떤 마인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1688년에 이 시기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덜란드 왕이 영국 왕이고 영국 왕이 네덜란드 왕이고, 그럼 네덜란드하고 영국이 한 나라가 된 거냐? 한 나라가 된 건 아닌데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왕은 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왕이자 이제 저쪽 나라 왕도 겸하는, 그걸 이제 동군연합이라고 하고요. 같은 임금이 있어서 이제 두 나라가 연합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걸 이제 동군연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식. 이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런 역사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 서양사에서는 더러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네덜란드 왕을 모셔와가지고, 네덜란드 왕을 모셔온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 뭐 친척인가 뭐 혈연 관계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으로 추대를 해가지고 제임스 2세를 쫓아내죠. 어쨌든 그러니까 앞에 올리버 크로멜이 찰스 2세를 쫓아낸 혁명은 이제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고, 그 네덜란드 왕을 모셔와서 왕위를 새롭게 추대를 한 사건은 이제 명예혁명. 실제로는 피를 흘리지 않고 새롭게 왕을 교체한 그런 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왕의 권한이라든지 어떤 권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아졌고, 결국에는 1689년에 건리장전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입헌 군주죠. 물론 오늘날 지금 영국 왕처럼 군림하되 절대 현실 속세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형태의 모습은 시간이 조금 더 가서 이게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하지만 일단 이 건리장전을 만들므로 해서 근대적인 의미의 입헌 군주정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왕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국왕도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의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세금을 징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규정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찰스 1세가 참수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기록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올리버 크로멜과 왕당파의 내전에 대한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국의 시민혁명 혹은 뭐 명예혁명은 결국에는 입헌 군주제라는 새로운 정치체제, 그리고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영국의 의회 정치, 민주주의적,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민주주의와 영국에서 발달한 민주주의가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고 제도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왕이 그냥 어떤 국가의 상징적 국가 원수로서 존재하고, 실질적인 통치는 의회, 그리고 의회의 다수당의 대표인 총리가 하는 그러한 형태의 정치 체제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왕과 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해지고, 의회를 구성하는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제 젠틀이라는 계층이라고 하는데, 뭐 상공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를 형성했거나 뭐 지주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정치 체제의 주도 세력이 이 혈연으로 의해서 내려오고 있었던 소수의 왕과 귀족의 독점을 깨서 나눠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새로운 어떤 정치 체제와 사회 질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시기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왕도 어떤 국민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왜냐면 이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법에 의해서만 사인의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걷거나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그냥 왕이 자기가 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 뭐 이런 거였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이제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부터가 의회의 동의와 법제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적 재산, 개인의 재산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국가적인 그 제도상에서 확고해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 뒤에서 나오게 될 이제 산업혁명하고 만나서 그걸 이제 더 큰 시너지를 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을 우리가 살펴봤고, 프랑스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교과서나 세계사 시간에 충분히 많이 배웠을, 그리고 많이 들어봤을 프랑스 혁명이 발발을 합니다. 세계사에 뭐 여러 가지 큰 변곡점이 있죠. 뭐 제가 앞서 얘기했던 뭐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라든지.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기억하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1789년, 이 외우기도 편해요. 1789. 이 해가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한 해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말 그대로 영국의 왕이, 사실은 영국 왕은 그 전부터 그렇게 프랑스에 비해서 뭐 절대 왕권을 뭐 추구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프랑스는 안 그랬죠. 프랑스는 땅도 넓고 사람도 많고 땅도 부유하고 이렇게 해서 뭐 넓은 뭐 어떤 강대국이었죠. 서유럽의 굉장한 강대국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 절대 왕정, 여러분들 뭐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루이 14세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쟁도 많이 치렀고, 왕들의 어떤 뭐 가시욕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사회의 어떤 모순이라든지 사회 체제의 한계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정타로서 다가온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미국 독립 전쟁에 대한 어떤 프랑스가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어떤 구체제, 이걸 이제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어떤 한계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영국의 시민혁명도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프랑스 혁명도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루이 16세가 이 삼부회라는 것을 소집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삼부회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제1신분은 성직자, 제2신분은 귀족, 그리고 제3신분이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 일반적인 인구인데, 문제는 부르주아를 포함한 일반 백성이 되겠는데, 이 프랑스의 부의 그러니까 1신분이나 2신분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은 전체 인구의 뭐 한 2% 남짓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3개 신분 중에 2개 신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표결을 했을 때 무조건 2대1이 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더 걷겠다라고 했을 때, 원래 성직자하고 귀족들은 세금을 안 내는데, 실제로 세금을 내는 거는 일반적인 제3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국민의 대다수가 제3신분에 속해 있지만 1신분과 2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이 각각 표를 내게 되면 3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결정 과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다수가 반발하게 되었고, 3부회에 있던 제3신분 사람들이 나와서 테니스 코트에서 모여가지고 국민의회, 국민공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 혁명의 시발점이었죠. 자, 그래서 이 시기를 프랑스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1신분 성직자, 제2신분 귀족,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제3신분, 제3신분이고, 이게 이제 3부회의 모습이고, 상징적으로 이제 그 프랑스에서 정치범, 프랑스 그 파리의 정치범들을 수용하기 위한 요새였던 바스티유를 이 성난 시민들이 습격을 해서 함락시키는 모습을 기록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랑스 대혁명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
제3신분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부르주아, 뭐 농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민군을 만들었고, 이 시민군이 결국에는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하기까지에 이릅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진 거죠. 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은 이 이후 발행된 인권 선언문에서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교과서나 이런 데서 뭐 한두 차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 자체가 사람의 인권, 천부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백성이라든지 노예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히 무시되거나 피지배층의 어떤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신분에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동일하게 동등한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자신의 어떤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 그리고 자신의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다,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프랑스 대혁명에서 선언을 하고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사실 이 이후에야 인권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현실 정치에 등장한 것이 이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권선언문과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있는 성난 군중들의 모습을 남긴 기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국민공회는 왕을 처형을 하고 했지만, 주변의 왕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일종의 자기 나라 왕을 처형을 해가지고 정치 격변을 걷고 있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진압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프랑스 주변의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프랑스를 침공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시민 군이 이끄는 국민공회가 이끄는 시민군과 유럽의 열강들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인기를 얻고, 결국에는 뭐 총통이 되고 결국에는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결국에는 이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유럽 전역을 이제 프랑스의 지배 아래에 두게 되고, 그리고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프랑스 제국의 중심지로 완전히 재편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 로마 제국 이후에 이 정도로 유럽을 단 한 사람의 어떤 단 하나의 국가 체계로 통합시키는 사람은 사실 나폴레옹이 뭐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사적 역량을 바탕으로 전 유럽을 지배하다 보니 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쁜 영향이 훨씬 컸겠죠. 그래서 현지 국민들의 어떤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프랑스의 침략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어떤 민족이나 자신들의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으로 시민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프랑스 대혁명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은 유럽의 주변 나라들은 프랑스 나폴레옹의 침공을 받다 보니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이 전파되기도 했고, 프랑스로부터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다 보니 자국 민족에 대한 어떤 민족의식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어떤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민족주의,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가 태동하는 그런 어떤 어떤 베이스를 나폴레옹이 만들어 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렇게 확산이 되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차피 나폴레옹도 유럽을 지배하려고 했고, 훗날 등장하게 되는 히틀러도 유럽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둘 다 독재자고, 둘 다 침략자고, 둘 다 악마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평가가 조금 갈려요. 예. 뭐 히틀러를 옹호하는 사람은 없어요. 히틀러나 나치 정권을 옹호하거나 뭐 그게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근데 나폴레옹 집권기에 대해서 평가를 다르게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폴레옹의 어떤 유럽 지배로 인해서 프랑스의 어떤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아니면 제도라든지,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만든 이제 프랑스 민법이라든지 이런 것, 나폴레옹 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럽 사회에 전파가 되었고, 그걸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유럽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틀러와 나치즘의 어떤 독재는 홀로코스트로 대변되는 어떤 인종주의라든지 뭐 어떤 국가주의라든지 군국주의라든지 그런 어떤 이념을 전파를 했다면,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의 어떤 유럽 침략은 이런 어떤 뭐 민족주의라든지 애국주의라든지 천부인권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파했다는데, 그 차이가 있을 것이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유럽을 군사력으로 침공한 사람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후에 그들에 대한 평가가 좀 나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뭐 이 유명한 사진이죠. 유명한 그림이고, 이 시기에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끌던 그랜드 아미가 그 침공한, 오늘날 뭐 스페인, 뭐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뭐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까지 이 전체 지역을 나폴레옹이 침공을 했고, 이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둘 다 러시아로 쳐들어갔다가 망한 거랍니다. 나폴레옹도 자신의 그 대군대를 그랜드 아미를 이끌고 러시아 제국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군을 했다가,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를 점령을 하긴 했어요. 이 러시아의 추위와 이런 거에 완전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박살이 나죠. 제대로 돌아오지도 못했죠. 자기가 데리고 간 군대 뭐 거의 한 전멸시키고 왔죠, 러시아 땅에서. 그러면서 이제 나폴레옹의 몰락이 시작되었고, 히틀러도 그 짧은 시간에 6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하고 전 유럽을 자기네 손아귀에 넣어놓고는 러시아로 소련이었죠. 이때는 아마 그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하던 시기에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이었는데, 그 소비에트 연방에 쳐들어갔다가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나고, 히틀러는 모스크바를 점령하지도 못했어요. 모스크바 한 30km? 뭐 20km? 까지 진출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밀려나면서, 이 나치즘이 몰락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히틀러와 나폴레옹에 대한 사후평가는 완전히 좀 다르다. 생각해볼 문제죠. 뭐가 달랐는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독립전쟁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기존에 왕이 있었고, 이 왕을 이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권리장전을 만들어서 입헌군주정으로 가든지, 아니면 가격하게 대혁명으로 왕의 목을 싹둑하고 이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든지, 뭐 그런 식의 변화가 아니라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예, 그렇죠? 예, 개척된 식민지였는데, 본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식민지, 저 어디 뭐 저급한, 저 어디 멀리 떨어진 식민지인데, 뭐 세금 걷어들이고 수탈하는 거죠. 예, 근데 자기가 이제 식민지 쪽에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사람이고 영국 왕의 신하인데 단지 식민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본토 사는 사람들보다 뭐 세금을 더 낸다든지 이러면 열 받죠.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세금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영국 왕이 오늘날의 미국 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뭐 티에 이제 세금을 붙이는 문제, 뭐 인두세,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격렬한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1773년에 영국 동인도 회사가 보스턴에 들여온 차를 홍차 있죠. 홍차를 이 바다에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다에 집어 던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독립전쟁이 타오르게 됐고, 여기 이 당시에 이제 식민지, 북미 식민지가 13개의 주로 돼 있었는데, 이 각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조지 워싱턴을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대륙군을 만들고, 이들이 쉽게 말해서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1776년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1776년에 이제 독립선언서를 반포를 하죠. 그래서 1776년이 미국이 이제 탄생한 그 해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식민지인들이 스스로 본국의 어떤 지배를 끊어내고 독자적인 방식의 어떤 국가를 건설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 이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국가의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왕이 되지 않고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통령이라는, 오늘날 미국식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미국식 민주주의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 1776년에 독립선언서를 만들 때 이 북미 식민지라는 곳 자체가 원래부터는 영국에서 이제 건너온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아프리카의 노예를 이용한 어떤 플랜테이션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식민지의 경제를 떠받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예를 이용한 어떤 노동직약형 농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모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런 플랜테이션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억압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영국 왕에게 반기를 들고 독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모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립을 쟁취한 나라에 피부색을 이유로 노예가 있고, 그 노예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처참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어떤 형태의 국가가 체제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그때 1776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그러니까 미국사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 건국의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독립선언서에 서명했고 이런 사람들을. 근데 그 건국의 아버지들도 노예를 부리는 노예 정원, 노예 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은 노예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사실 결론을 못 내려요. 결론을 못 내리고 그냥 흐지부지 합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영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미국 내의 노예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정리를 한다거나 새롭게 뭐 개선을 한다거나 폐지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미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큰 아킬레스건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독립한 이래로 100년도 채 못 가서 내전을 겪게 되죠. 그 내전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남북전쟁, 그리고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되고, 노예 해방이 되고 나서도 이 흑인 인권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뭐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뭐 문제가 해결이 되는, 미국 사회의 어떻게 보면 한계이자 어떻게 보면 흑역사죠. 이런 거야말로 흑역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립전쟁이 진행이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스턴 차 사건이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을 하는 그 모습을 담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의 진행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국의 시민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과 같은 서방 사회에 있어서의 정치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혁 속에서 이제 경제적, 산업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